시작하겠습니다. 이제 C++에 이제 추가된 게 참조 전달 방식이죠. 기존 C에는 이제 값 전달, 주소 전달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참조 전달 방식이라는 거를 왜 이 C++ 만든 사람이 도입했냐? 그러면 이제 C++는 C를 확장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도록 만든 언어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이제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게 되겠고, 이 객체는 복합 타입이에요.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합니다. 한 객체들은. 뭐 사람이면 사람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한 객체가 유지를 할 거고요. 강아지는 뭐 강아지 정보들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구조체처럼 무거운 구조체와 똑같은 애인데 이제 그런 애들을 주로 이제 그, 그 함수로 전달하고 반환받아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거를 그러면 주소를 이용해서 주로 전달하겠죠. C와 똑같이 언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근데 이 주소를 전달하는 거에 이제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요. 이 개발자가.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객체들을 이제 함수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참조 전달이라는 걸 도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참조 전달 방식은 이제 강건성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강건성이라는 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터는 항상 널 PTR이라는 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주소를 유지하지 않는 어떤 게 전달될 수가 있는데 참조는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참조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복잡한 연산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C++는 효율성을 강조했던 언어인데 그 참조 전달만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되겠지만 이제 R value 참조라는 걸 이제 C++11부터 이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R value는 L value가 아닌 것들을 참조하는 거죠. 상수를 참조할 수가 있고요. 임시 데이터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데이터들. 그래서 이 R value라는 게 도입되기 전에도 그러면 R value를 참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에 유지되는 데이터들은 다 L value예요. 변수 이름들은 다 L value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foo d. 근데 foo는 이렇게 되면 이제 참조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L value를 참조로 전달해야 되겠고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똑같이 얘가 받을 수가 있어요. 컨스트를 받으면.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효율적으로 전달은 됐지만 이 안에서는 수정은 안 돼요. 수정은 못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는 또 뭘 못 받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뭔가를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변수에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호출함과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데이터들은 임시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얘를 뭔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얘가 뭔가 얘를 조작해서 결과를 반환해 주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는 처리를 못 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우리가 받아야 되면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를. 이 애는 요 컨스트로 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 참조를 쓰는 건 수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컨스트를 쓰지만, 또 하나는 컨스트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R 밸류들도 받기 위해서 컨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R 밸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얘와 얘가 있으면 이제 똑같은 fu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하면 얘가 fu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는 못 가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R 밸류, 임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참조로 인자를 받는데 처리하기 위해서 컨스트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컨스트로 수식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를 받을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똑같이 저런 애를 받아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할 때 그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R 밸류는 내가 const L 밸류 참조로 받을 수는 있었는데 받아봤자 수정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R 밸류, 이런 임시 데이터들도 만약 수정할 수 있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R 밸류 임시 데이터들도 전달해서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쟤를 만든 거예요. R 밸류 참조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있으면 요건 열로도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열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다중정의되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밑에 걸로 가요. 왜냐? 다중정의의 제일 그 규칙이 뭐예요? exact match예요. 정확한 매치예요. 얘는 뭐예요? R value예요. 얘는 뭐예요? R value 참조예요. 얘는 const L value 참조예요. 어느 게 더 가까운 거냐면 얘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D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도 가능해요. 이런 애도 가능해요. R 밸류인데 앞에 컨스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쓸 일이 없어요, 실제. 왜? 얘가 필요했으면 그냥 얘를 써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짜리를 도입한 이유는 이런 애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요 애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왜 얘를 되면 좋냐? 그거는 또 얘기가 복잡해져서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 무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값 전달할 때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사가 아니라 이동시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그건 나중에. 하여튼 이 개념들은 이제 우선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객체 지향이 지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들을 많이 가지고 놀게 되겠고, 객체들 좀 더 편리하게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제 C++를 만든 사람은 참조 변수라는 걸 도입했다. 근데 이 참조 변수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한 게 R value라는 참조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참조를 추가한 이유는 이런 L value를 받아가지고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거고요.
이 r밸류 참조는 나중에 이제 범용함수를 만나면은 이렇게 두 개짜리 쓸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r밸류 참조가 아니라 포워딩 참조, 보편 참조라고 하는 다른 개념이 돼요. 그래서 거긴 또 다른 거니까 그거는 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우선은 지금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L밸류, const L밸류, R밸류 요 세 가지. 물론 const R밸류도 있는데 얘는 쓸모가 없는 애다. 쓸 일이 없는 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를 다 다중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쓸모 있는 애는 요 세 개예요. 세 개. 그리고 얘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쟤네가 언제 필요해요? R 밸류를 받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필요 없으면 얘만 갖고 다 되는 거죠. 얘만 갖고 다 되기 때문에 얘를 쓸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두 개는 안 되고요. 그리고 L밸류 참조는 절대 임시 변수에 대한 참조를 할 수가 없다. const는 R밸류 참조를 임시 데이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뒤에 가서 좀 더 고급 내용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왜 이 R밸류가 필요했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우리가 수식어들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는 반환 타입, 이름, 매개변수 목록, 몸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반환 타입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고요. 또 어디에 붙이냐면은 매개변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집어넣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보통 이 수식어들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쓰이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함수는 어떤 수식어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냐면 첫 번째가 inline입니다. inline. 그래서 함수를 inline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 함수는 호출하지 않고 호출한 위치에다가 코드를 옮겨 놔 가지고 함수 호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inline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냐면 exe 파일이 늘어나요. 왜? 코드가 늘어나니까. 코드를 우리가 넣지 않고 그 호출하는 형태로 했으면 함수만 있고 호출하는 문만 있는데 이게 막 계속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exe 파일이 더 커집니다. 뭐 exe 파일 커지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inline이라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inline 안 해줘요. 컴파일러가 한 번 더 판단합니다. 아 얘는 inline으로 넣어줄 만한 애다. 아니다. 그리고 그 inline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함수를 우리는 길게 작성하지 않고 작게씩 짤막하게 모듈화해서 함수들을 만드는 게 최적화하는 데도 유리해요. 인라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모듈화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함수는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ODR 규칙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은 항상 무슨 단위로? 소스 파일 단위로 하는 거죠. 인라인 하려면 넣어줘야 되니까 컴파일 맞아서 기계로 만든 과정에서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그 인라인 함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중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은 거지만 no except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에 넣냐면은 매개변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넣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함수다 라는 걸 말해주고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함수면은 코드를 만들 때 그 컴파일러가 최적화해 줍니다. 예외 처리가 없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걸 대비한 어떤 요소들을 컴파일러가 넣게 되거든요. 그 요소를 안 넣어도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코드가 돼요. 그래서 no except를 이제 수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tatic이 있는데 static은 붙이게 되면은 원래 함수는 하나의 파일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쓸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언을
헤더 파일에 하는 건데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이 함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그 파일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파일을 어떤 특정 파일 내로만 쓰고 외부에서 못 쓰게 만들고 싶으면은 스태틱 수식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저 스태틱 키워드는 또 다른 데서 많이 쓰이는데 쓰이는 데마다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함수를 수식할 때는 그 파일 제한이 되는 거고 요거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보통. 저거와 비슷하게 함수 내로 제한하는 건 그러니까 파일 내로 제한하는 건 스태틱.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엑스턴.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엑스턴. C에서 아마 좀 깊게 배우시면 엑스턴 키워드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역 변수를 만들면서 이 전역 변수라는 것도 한 파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파일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그 전역 변수를 내면 여기 이쪽에는 엑스턴 해가지고 선언만 해요. 다른 파일에 있는 거다. 그때 엑스턴 쓰고 거꾸로 전역 변수를 만들면서 스태틱을 붙여주면은 이 전역 변수는 이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돼요. 지역 변수도 스태틱이라 붙일 수 있고 그거는 또 수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고요. 그 다음에 const expr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요 인자가 상수가 주어지면은 요 함수 호출하지 않고 이 함수를 언제 실행해요? 컴파일 할 때 실행해 가지고 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함수 호출을 그 값으로 바꿔버립니다. 코드에서. 그러면 실행 시간에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const expr로 되어 있는 애들은 실행 시간에도 실행될 수도 있고 컴파일 시간에도 실행될 수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요 인자로 상수가 주어지면 언제? 컴파일 시간에. 상수가 주어지지 않고 변수가 주어지면은 걔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호출하듯이 그때 호출됐을 때 실행 시간에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const expr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const expr 말고 여기 안 나오는구나. const eval이라고 하는 게 C++ 20에 추가됐는데 쟤는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만 호출되는 함수예요. const eval은. const expr은 컴파일 시간에도 되고 실행 시간에도 되고 얘는 뭐에 따라서 인자가 이제 내가 컴파일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애면 컴파일 시간에 해주는 애인데 const eval로 수락하면은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 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line과 static은 함수 선언과 정의가 있으면 선언에만 해야 돼. 수식할 때. 그런데 이 noISTrator consx는 함수 선언과 정의에 다 해야 되고 일치해야 돼요. 선언에 consx이면 정의에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불일치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수식어들도 쓰다 보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저 실수를 해요. 함수 선언에도 하고 정의에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한쪽에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나중에 이제 클래스 내에 이제 객체 정하게 되면 메소드들을 정의하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반 함수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들은 아니고 객체 지향에서 메소드를 선언 정의할 때 쓰이는 수식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에는 요 네 가지 그 중에 이제 요거랑 요거를 inline과 const expr를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no except는 이제 예외 처리 배운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내 함수가 예외를 발생하는지 아닌지 보고 붙여주시면 조금 더 내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람다 표현식과 그 범용 함수인데 얘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함수와 관련된 거니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안 하고 얘와 관련해서는 시험에도 안 나올 거니까 나중에 기말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함수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C++ 이런 애들은 절차식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데 이제 이런 언어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흉내낼 수 있게. 근데 원래부터 C++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할 수 있고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 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 포인터를 쓰지 않고 이제 그 람다 표현식 같은 걸 써가지고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C++도 이제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함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표현식을 작성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표현식을 작성해서 함수를 정의하는데 얘는 일반 함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함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이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지만 함수가 갖춰야 되는 나머지 요소는 람다 표현식도 다 갖춰야 돼요. 함수가 있어야 되는 게 반환 타입, 매개변수 목록, 몸체잖아요. 그건 다 있어야 돼. 근데 복잡한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아요. 아주 간결한 것들만 이제 람다 표현식으로 작성하는데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은 함수를 또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왜 다른 함수에 전달할까?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달받은 함수를 몸체에서 뭘 하려고 그럴까요? 실행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전달한 함수에 따라서 실행하는 함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함수가 어떤 함수가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달된 함수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함수다라는 건 뭐냐면은 정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수도 처리할 수 있고 더블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범용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램을 써서 함수의 인자로 받을 수 있으면 하나의 함수를 만들면서 이 함수가 다양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함수는 요 n의 특성을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해요? 주어진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냐면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뭘 받냐면 벡터랑 이 람다 함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 벡터의 요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개 있냐? 그럼 여기에 내가 조건으로 짝수를 주면 짝수가 몇 개 있는 거 해주는 거고 10보다 큰 조건을 주면 10보다 큰 애가 몇 개 있는지 음수 조건을 주면 음수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죠.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서 이 함수가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이점이고요. 이런 함수의 요 함수를 전달할 때 얘가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한 함수들을 보통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 놓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요 앞에 요 캡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한 거니까 무시해요. 그냥 빈 걸 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원래는 뭐가 나오냐면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나왔잖아요. 함수 이름은 없는 거야. 함수 이름 빼고 그러면 뭐가 나와? 매개변수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은 반환 타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정수 하나 받아서 부를 반환하는 건데 여기에는 없죠.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이제 요즘은 뭐 오토 등등 해가지고 내가 직접
뭔가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다 해줄 수 있으면 컴파일러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게 더 정확한 거고 오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람다 표현식은 간결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리턴 하는 요걸 보고 컴파일러가 이 함수는 불을 반환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고 있고요. 몸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면 여기서는 짝수를 판단하겠고 2의 배수인지 뭐 이런 건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람다 표현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리턴 타입은 이제 람다 표현식 할 때는 생략을 합니다. 람다 표현식과 관련돼서는 끝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용함수예요. 함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정수를 처리하는 함수 따로, 더블 처리하는 함수 따로, 스트링 처리하는 함수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인 건데 이 처리하는 코드를 봤더니 그 받는 타입과 상관없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 타입만 다를 뿐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럼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되면 얘 역시도 뭔가 코드 중복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범용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범용함수는 뭐냐면은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범용함수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 범용함수는 뭘 써요? 타입 매개 변수 쓰는 거죠. 타입 매개 변수 t라는 걸 정의해서 얘를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겠다. 실제 t가 뭐가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 호출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호출하는 사람이 정수로 t를 쓰고 싶으면 정수로 쓰게 해주는 거고 더블을 쓰면 더블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타입이 오든지 상관없이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그럼 이 t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반환 타입에 쓸 수 있고요. 매개 변수 타입에 쓸 수 있고 지역 변수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 3개를 받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 3개 받아서 똑같은 타입의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 맥스니까 3개 중에 가장 큰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범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쓸 때는 이게 원래 올바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맥스 쓰고 내가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t를 어떤 타입으로 실제 쓸지를 알려주는 거죠. 뭘로 쓰겠다? std 스트링으로 쓰겠다. 그리고 문자를 3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뭘로 판단하냐면 얘를 봐. 컴파일러가 보고 얘를 보고 얘에 맞는 걸로 t를 바꿔서 이제 처리해 줍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얘는 뭘로 이용해서 호출하고 있어요? 더블을. 얘는 뭘로 이용했어요? 인트를. 여기는 스트링으로. 그럼 프로그램 내에 이런 게 3개가 나오면은 컴파일러는 얘를 3개 만듭니다. 나는 하나 만들었지만 컴파일러는 몇 개 만들어요? 내가 사용한 타입 인자의 종류만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 만드는 거고 그 바쁜 그 복잡한 일들은 다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3개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범용 함수예요. 그래서 이 범용 함수 하는데 이 t에는 올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없어요. 되게 복잡한 타입들을 이제 타입 인자로 제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무거운 애들도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범용 함수를 만드는데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무거운 애도 받아야 되는 범용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보통 이게 값 전달이 되잖아요. int, 더블. 근데 여기가 만약 sd 스트링이다. 그럼 이제 무거운 애를 값 전달하게 되니까 무거운 애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참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원시 타입이 오면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값 전달이나 얘가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이제 무거운 애들이 오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용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타입 매개 변수를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타입 매개 변수를 내가 필요한 만큼 나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V 타입의 그 인자를 2개 받아서 U 타입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뭐 정수 2개를 받아가지고 불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C++11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변했냐면은 그 가변 인자를 받는 그 가변 타입 변수를 받는 템플릿, 범용함수를 정의하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가 올지 모르는 거야. 이 함수는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정수 10개, 9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는 이 여러 개가 다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애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양한 애들을 받았으면은 코딩이 안 돼요. 코딩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가변 타입 변수를 받는 범용함수는 다 뭘 기대하고 만드냐면은 다 똑같은 애를 10개, 뭐 5개, 6개 받는 애들을 처리할 때 쓰려고 만드는 거지. 이제 뭐 인트 더블, 뭐 인트 뭐 이렇게 막 복잡한 타입들을 여러 개 받으려고 이 가변 타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 범용함수를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t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C++20이 되면은 매개 변수를 오토로 해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 정의할 때 대신 쓸 수 있는 간결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요거가 없는 거죠. 요게 없는 형태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가 매개 변수에 오토를 쓰면 얘는 범용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범용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오토를 매개 변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얘와 얘는 달라요. 얘는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t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입 매개 변수가 하나예요. 매개 변수는 여러 개인데 타입 매개 변수는 t 하나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와 y는 항상 반드시 어떤 타입이어야 돼?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거는 이제 저 형태가 아니라 추계 형태인 오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토를 여러 개 쓰면 오토마다 하나씩 만들어 버려요. 타입 매개 변수. 근데 오토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얘는 t, 얘는 뭐 u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애를 전달해도 얘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범용함수 만들 때 이 범용함수를 만든 거에 이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TTT 쓰면은 이 세 개의 타입이 다 뭐가 돼요? 일치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얘를 오토 써버리면은 그 일치되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 방식을 쓰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라이브러리가 그 기능을 제공하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쓰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맥스 또 아까 봤던 그 수업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 라이브러리에서 어디 있는 함수들은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알고리즘,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할 땐 CC 타입에 있는 것들, 수학 관련된 걸 할 때는 CMS에 있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될 거고, C++에서는 이제 벡터,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STD 스트링과 스트링 뷰, 요거를 또 잘 쓰셔야 되겠고, 좀 더 고급적으로 C++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것들을 라이브러리에서 좀 가져다가 쓸 줄 알면은 이제 고급 C++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 문제가 non-repeating character,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첫 번째 문자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문자를 주면 그러면 요 애는 리트 코드니까 L, T, C, O, D 이런 애들은 유일하게 하나씩만 나온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애는 뭐예요? L이죠. L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항상 문자를 만나면 뭘 생각을 해줘요? 빈도수 배열. 그럼 얘를 이용해서 빈도수 배열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쭉 훑으면 뭘 만들 수 있어요? 빈도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빈도수 배열에서 후보들은 그 빈도수 배열의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인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는 모르죠. 빈도수 배열 계산하고 나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서 L이 빈도수 배열의 값이 1이면 거기서 이제 답 찾은 거죠. L이 1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보는 거예요. 그럼 2가 아니다. 그 다음 거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한 번 가는데 ON, for 한 번이면 빈도수 배열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애는 또 for 한 번 가면 최악의 경우 맨 뒤에 있는 애들에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은 빈도수 배열 써서 뭔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